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3 동아출판사 보강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단원의 소단원 1단원, 관점과 형식을 판단하며 읽기에 대해 배웠다면 이번 두 번째 소단원에서는 바로 점검하고 조정하며 읽기라는 단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목만 딱 봤을 때는 조금 의아해할 수 있어요. 오케이. 점검하며 조정하며 읽는다. 그렇다면 무엇을 점검하고 무엇을 조정하면서 읽는가? 이게 조금 궁금하셨을 텐데, 여기서 말하는 점검하고 조정하기란 바로 나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한다라는 소리야. 나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한다. 자, 그렇다면 읽기 과정은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겠죠. 이 읽기 과정에 대한 개념은 바로 밑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읽기 단계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쵸? 이 읽기 단계가 곧 읽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읽기 단계, 읽기 과정은 크게 전, 중, 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전, 중, 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정이자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 이것들이 바로 읽기 단계가 되겠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읽기 단계에 따라서 해야 할 방법들이 있어요. 이 단계에 따른 방법을 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되겠다. 자, 그렇다면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면서 읽는다라는 뜻은 읽기 전에 이런 역할을 잘 수행했는지, 읽기 중에 해당하는 역할들을 잘 수행했는지, 읽기 후에 해야 할 역할들을 잘 수행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내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이 제목에서 말하는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읽기라는 뜻이 되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전중후 단계에서는 각각 해야 할 역할들이 있다고 했어요. 즉, 각각 수행해야 할 방법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각 단계별로 어떤 방법들을 수행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읽기 전에는 우선 처음에 읽기 목적을 확인해야 돼요. 읽기 목적. 같은 글을 읽어도 내가 왜 이 글을 읽느냐에 따라서 읽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우측 상단 보시면 우리가 A라는 책을 읽으려고 해요. A라는 책을 1번 학생과 2번 학생이 읽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1번 학생 같은 경우에는 딱히 글의 디테일한 내용까지 파악하고 싶진 않아요. 전체적인 흐름만 파악하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1번 친구 같은 경우는 자세히 읽어야 될까? 아니면 중심 내용만 파악해서 읽어도 될까? 네, 중심 내용만 파악해서 읽어도 되겠죠. 왜? 읽기 목적이 뭐였는데? 읽기 목적은 전체적인 흐름만 파악을 하는 거였어. 그렇다면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안 읽어도 되겠지. 자, 반면에 2번 학생 같은 경우는 1번 학생과 반대로 나는 너무 디테일한 내용까지 알고 싶어. 자, 그렇다면 중심 내용만 딱딱 파악해서 될까? 아니죠. 중심 내용을 파악한 후에 디테일한 내용까지 자세히 읽어야겠죠. 얘는 빨리 읽어도 돼. 전체적인 흐름만 파악을 하는 거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자세히 읽어야 돼. 왜? 디테일한 내용까지 알고 싶으니까. 즉,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가 다른 거야? 바로 목적이 다른 거야. 그 목적에 따라서 이러한 방법들도 달라지는 거지. 알겠죠? 따라서 다시 일로 돌아와서 읽기 전에 읽기 목적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목적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진다
전체적인 흐름만 파악하고 싶은 놈은 빨리 읽고, 디테일한 내용까지 알고 싶은 친구는 자세히 읽고, 이렇게 목적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읽기 목적을 확인해야 된다. 어떤 단계에서? 바로 읽기 전 단계에서.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방법. 제목, 차례, 사파 등을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예측한다. 이것도 바로 읽기 전 단계에서 해야 할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이나 차례나 사파 같은 경우를 이제 우리가 본 글을 읽기 전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글의 내용을 예측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글의 내용을 예측하면 실제 본격적으로 글을 읽을 때 확실히 이해와 기억이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이나 차례, 사파 등을 활용해서 글의 내용을 예측하는 방법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어떤 단계에서? 바로 읽기 전 단계에서.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바로 다음 읽기 중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기 중 단계에서, 즉 본격적으로 글을 읽는 단계예요. 이 단계에서는 첫 번째 해야 할 점, 바로 읽기 전에 예측했던 내용의 답을 확인한다. 자, 우리가 읽기 전에 뭘 했어요? 바로 제목이나 차례나 사파 등을 통해서 글의 내용을 예측했죠. 자, 그렇다면 내가 진짜 맞게 예측을 했는지 우리는 본격적으로 글을 읽는 단계에서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예측하는데 끝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글을 통해서 답을 확인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이어진다. 이런 연결관계가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나중에 공부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음에 이어질 내용 예측하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뭐를 통해서 다음 내용을 예측해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정보와 글을 읽으면서 첫 번째 문단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었을 거야. 그렇다면 왜 정보화를 위대한 혁명이라고 표현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 문장을 통해서 다음 내용을 예측할 수 있었죠. 어떤 내용을 예측할 수 있었어? 그렇다면 왜 정보화를 위대하게 표현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나오겠구나 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학원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는 단서로는 이전 문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예시처럼 이전 문장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약간 이런 접속어들, 이런 접속어들을 내용 연결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 연결 표현들을 통해서도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이 그러나를 일단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자, 그러나라는 내용 연결 표현이 나왔다. 자, 그렇다면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같은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그쵸. 당연히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겠죠. 만약에 앞에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고 그러나가 나왔다면 뒤에는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겠구나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생략되거나 압축된 내용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선생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략되거나 압축됐다라는 것은 글 속에서 생략됐거나 압축된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글 속에서 생략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찾아봐요? 바로 앞뒤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생략되거나 압축된 내용 찾아보는 것도
읽기 중 단계에서 해야 할 내용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자, 이거는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던 바죠. 문단별, 중심 내용, 아니면 핵심 내용, 핵심 문장 다 됩니다. 문단별 핵심 내용 정리하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거는. 자, 이렇게 4가지 방법들이 어떤 단계에서 해야 할 방법들이냐면 바로 읽기 중 단계에서 해야 할 방법들이야.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읽기 중 단계에서 해야 할 방법들은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갑자기 선택지 중 하나가 읽기 목적 확인하기. 근데 이거는 읽기 중 단계예요? 아니죠. 읽기 전 단계죠. 그렇기 때문에 이놈이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가 되겠다. 만약에 이 단계들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솔직히 이것도 맞는 내용이야. 다만 이게 전 단계인지 중 단계인지 후 단계인지 조금 헷갈릴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공부를 안 했다면 그런 문제는 틀리게 되는 거야. 하지만 진짜 한 번, 2번만 봤다면은 이런 문제는 틀릴 수가 없겠죠.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요 표 달달 외우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간혹가다 몇 가지 항목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3번만 집중해서 읽어봐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읽기 중 단계의 방법들도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뭐가 남았어요? 바로 읽기 후. 본격적으로 이 글을 다 읽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해야 할 단계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글의 주제를 파악하기. 그리고 글쓴이의 의도 파악하기. 어떻게 보면 글의 주제가 곧 글쓴이의 의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제나 의도 같은 경우는 글을 다 읽어야 비로소 알게 되는 내용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읽기 후 단계에 더 적합하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3번째, 읽기 목적을 고려해서 필요한 내용 정리하기. 그렇다면 이 3번째 항목 같은 경우는 위에 이 활동들을 바탕으로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는 거겠죠. 무엇을 고려해서? 읽기 목적을 고려해서. 읽기 목적을 고려하는 단계는 어떤 단계였다? 바로 읽기 전 단계였다. 읽기 전 단계에서 이렇게 했던 활동들을 바탕으로 나에게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는 거야. 아까 우리 1번 친구, 2번 친구 여기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1번 친구가 글을 다 읽었다. 그렇다면 이 1번 친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전체적인 흐름만 파악하면 됐으니까, 그게 바로 목적이었으니까 필요한 내용, 즉 굵직굵직한 핵심 내용들만 정리하면 되겠죠. 반면에 이 2번 친구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한 내용까지 다 알고 싶어 했으니까, 그게 바로 목적이었으니까 디테일한 내용까지 정리를 해야겠죠. 알겠죠? 이렇게 각 읽기 단계에 해당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달달 외울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몇 번, 한 3번 정도는 최소 읽어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밑에를 한번 가볼게요. 자,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별로 한 권의 책 읽기. 모든 별로 한 6명, 5명, 6명 모여서 딱 한 권의 책을, 공통적인 한 권의 책을 읽는 겁니다. 그 단계가 있는데요. 우선은 뭘 읽을지 선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바로 목적을 정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의할 게 뭐냐면, 목적을 정할 때 읽기 목적을 모든 구성원마다 다르게 정해요. 이게 포인트예요. 선생님 왜 그렇죠? 왜 목적을 모든 구성원마다 다르게 정해야 되죠?
읽는 책은 같은데, 자, 우리가 읽기 목적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 목적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야. 자, 그렇다면 각 한 5명 정도가 목적이 다 달라. 그렇다면 그 5명이 거의 다 방법 또한 다르단 말이야. 그렇다면 내가 했던 방법을 친구들한테 소개를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목적이나 방법들을 다른 친구들을 통해서 알 수도 있는 거야. 따라서 이 읽기에 대한 관점을 높이기 위해서 목적을 다 다르게 정하는 게 포인트다. 다 같으면 굳이 왜 모든 별로 하겠어? 그냥 혼자서 읽으면 되지. 그치? 근데 그런 읽기 관점을 높이기 위해서 구성원들마다, 모두원들마다 다 다르게 목적을 설정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책을 읽어요. 근데 책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면서 읽는다. 자, 그리고 다음 결과물 공유하기. 뭐 여기서 말하는 결과물이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자기가 정리해놓은 뭐 요약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독후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결과물을 공유해요. 자, 그런데 이런 결과물을 이제 공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야? 여기 애들마다 목적이 다르다고 했잖아. 그렇다면 방법 또한 다를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도 다를 겁니다. 그렇게 이제 목적, 방법, 결과물이 다 다르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배울 수 있고, 반면에 내가 생각했던 목적, 방법, 결과물을 친구들한테 소개를 해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읽기에 대한 관점 혹은 그 책 내용에 대한 좀 더 폭넓은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 중, 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 거야. 읽기 단계에 따라서. 아시겠죠? 즉 다 읽었다고 해서 거기서 끝이 아니다. 항상 읽은 후 단계가 항상 있다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읽기 과정에 대해서는 기본 개념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글을 읽어볼 건데, 바로 여기 이 글에 대한 간단한 정리가 있습니다. 요것부터 알아보고 우리 본격적으로 간단하게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이게 우리가 곧 읽을 글의 제목이야. 다양한 얼굴을 가진. 자, 이게 제목이다. 자,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어? 이 제목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라는 걸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바로 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구나. 그리고 소의 다양한 면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겠구나 라는 걸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갈래. 형식이에요. 특징. 형식. 그게 바로 설명문. 형식은 설명문이다. 그렇다면 설명문은 당연히 어떤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이고, 그리고 해설적이다. 그러니까 설명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단원 문제 풀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얘는 객관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글쓴이의 감정이 드러나지 않아요. 거의. 이게 바로 우리 앞에서 했던 논설문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시겠죠? 즉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실수했네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설명문이라는 건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고, 논설문은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그 정보 전달 성격이 조금 약하긴 해요. 설명문보다. 어쨌든 정보 전달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객관적인 성격이 짙다. 이게 바로 설명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상은 당연히 우리 이 제목을 통해서 예측을 해봤죠. 이 주제는 이것도 역시 제목을 통해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소의 다양한 의미. 그리고 이 글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의 단계에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글의 단계는 마찬가지예요. 전, 중, 후.
약간 처음 중간 끝이라고 하죠. 처음 중간 끝. 글의 처음에는 어떤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지, 글의 중간에는 어떤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지, 글의 후반부에는 어떤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설명하고자 하는 정보들을 이해하기 쉽게 제시한다. 진짜 그런지 한번 이따가 읽으면서 알아봅시다. 자, 두 번째. 소를 소재로 한 다양한 미술 작품을 예로 제시했대. 그렇다면 이 글에서는 다양한 미술 작품들이 나오겠구나 라는 걸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작품별로 소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대. 그렇다면 여기 밑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다양한 작품들이 나오겠고, 그 작품들에 따라서 그 작품에 담겨져 있는 소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렇다면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별도로 시간을 가지고 읽어보시고요. 저는 바로 본격적으로 같이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가 문제집 PDF 파일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지금 띄워드릴 자료는 여러분들 교과서 자료입니다. 어차피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가 문제집 페이지 22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들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잠깐 파일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깐 본격적으로 글을 읽어보기 전에 학습활동 나온 김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두 학생의 대화가 나와 있는데 성진이 같은 경우는 약간 읽기 과정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었대요. 자, 그리고 이제 자신을 성찰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뭐래요? 나는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을 왜 읽는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네. 자, 그렇다면 이 책을 왜 읽는지 생각을 안 해봤대. 무엇을 고려를 안 한 거야? 읽기 전 단계에서 해야 할 목적을 확인하지 않은 거야. 그렇게 목적을 확인하지 않았다 보니까 당연히 방법도 확인을 안 해봤겠죠. 왜냐하면 방법이라는 건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목적을 확인 안 했으니 당연히 방법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이렇게 자아 성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효정이가 아예 팩폭을 박아버리네요. 글을 읽을 때는 읽기 목적을 생각해야 돼. 그에 따라서 읽기 방법이 달라질 수 있거든. 여기서도 목적과 방법의 관계가 나오죠.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들. 목적과 방법의 관계. 목적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진다. 그래서 목적을 확인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읽기 목적을 설정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무슨 단계다? 바로 읽기 전 단계다 라고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볼까요? 읽기 전에 해야 할 활동들이 뭐라 그랬어요? 읽기 목적 확인, 그리고 제목이나 차례, 사파 등을 활용해서 글의 내용을 예측해보기,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읽을 글에 대한 내용은 아니겠지만 일단은 차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차례를 통해서도 글의 내용을 예측해볼 수 있기 때문에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예측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차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리고 읽기 중 단계에서는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배터리가 많이 없네요. 지금 9% 남았는데 과연 9% 안에 설명을 마칠 수 있을까?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은 영상 2개로 보내드릴게요. 읽기 중 단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여기 한번 보죠. 읽기 전에 예측한 내용이 실제로 나오는지, 예측에 끝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실제 내가 예측한 내용이 맞는지 그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아까 했죠, 이거는. 그리고 두 번째,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뭐를 통해서 약간 문장이나 내용 연결 표현 등을 통해서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예측해보고, 그리고 생략되거나 압축된 내용을 확인해보고, 그리고 문단별 중심 내용 이렇게 있다. 자, 그리고 밑에 부분 한번 읽어보자. 혹시 내용이 이해되지 않으면 꼼꼼히 따져가면서 다시 읽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당연한 내용이죠. 물론 시험 때는 시간을 확인해봐야겠지만, 그래도 모르겠으면 다른 자료를 찾아보는 거, 이거 너무 좋은 자세예요. 다른 자료를 찾아보는 거. 그리고 글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잠깐 스킵이래. 잠깐 일시정지하고 여기 읽기 중 점검 내용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한 10초면 읽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오케이. 그렇다면 정말 본격적으로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얼굴을 가진. 자, 이게 제목이다. 그렇다면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예측을 해봤죠.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읽기 중. 제목을 보고 예측했던 내용과, 이건 전 단계에 했던 활동이겠죠? 그리고 실제 내용을 비교해볼까? 그치? 전 단계에서 예측을 했다면 실제 내용과 비교를 해보는 거, 답을 확인해보는 것은 읽기 중 단계에 해당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글을 읽어봤을 때는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대요. 요거는 우리가 글을 한번 읽어보면서 가보자. 자, 미술사에서 동물을 오랜 세월 걸쳐 비문학에 이용되어온 매우 친근한 소재이다. 여러분들이 쓱 읽어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가 처음 단계야. 그치? 처음 단계에서 뭐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일단은 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지금부터 뭘 살펴보자? 다양한 의미로 표현되어 온 소의 모습을 살펴보자. 일단 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문장 표현을 통해서는 우리가 다음 내용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다음 이어질 내용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어떤 내용을 예측해볼 수 있어? 소의 다양한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겠구나 라는 걸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진짜 그런지 한번 보자. 자, 다음. 자, 여기 두 가지 작품들이 나옵니다. 바로 알타미라 동굴벽화, 그리고 라스코 동굴벽화. 이렇게 두 작품이 나와요. 두 가지 벽화 작품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글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 다양한 작품에 담긴 다양한 소의 의미라 그랬지. 그렇다면 오케이. 여기 벽화 작품에 어떤 소의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겠구나. 어떤 상징적 의미가 담겨져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디테일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자, 지금 우리가 이 글을 읽고 있는 중이잖아요. 역시 다음에 이어질 내용 우리 예측해봤죠. 자, 그리고 읽기 중 점검 내용. 이 부분의 문단별 중심 내용은 무엇일까? 문단별 중심 내용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역시 읽기 중에 해당해야 될 내용이고. 자, 그리고 다음. 잠시만요. 넘어가기 전에. 자, 여기 문단 한번 보자. 자, 알타미라 동굴벽화, 라스코 동굴벽화 이 두 가지 작품들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래요? 두 벽화 모두 들소가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다 라는 걸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보면 이 문단의 핵심 키워드 같은 경우는 이 두 벽화의 공통점이 되겠다. 그 공통점이 뭐다? 바로 여기 들소가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다라는 공통점. 이게 바로 핵심 문장이 되겠고요. 그리고 왜 하필 접근하기 어려웠던 동그란 해소를 그렸던 것일까? 그렇다면 다음 내용에서는 이거에 대한 이유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하필 동굴에 들소를 그렸냐? 그 까닭이 뭐래요?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라기보다는 그냥 이유. 왜 하필 동굴에 그렸냐? 그 이유가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함이다. 자, 그리고 몹시 거칠고 사나움에 힘이 센 들소는 강한 힘의 상징이다. 가장 좋은 사냥감이기도 했다. 그래서 원시인들은 이런 의식행위, 약간 벽화를 그리는 행위겠죠? 그렇죠? 이런 의식행위를 통해서 두려움을 없애고 용감하게 사냥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문단의 핵심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 사냥의 성공 기원. 그렇다면 이 작품에 담긴 소의 의미는 힘, 그리고 가장 좋은 사냥감, 이런 상징적 의미들을 바탕으로 두려움을 없애고 용감하게 사냥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작품에 담긴 소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죠. 자, 다음. 이 문단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떤 작품이 나오냐면 조선시대 풍속화가 나옵니다. 이 조선시대 풍속화에서도 소의 그림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역시 글은 디테일한 내용은 같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어차피 약간 디테일한 내용 같은 경우는 저랑 문제 해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그때 저랑 같이 해도 무방합니다. 그렇다 이 문단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도 소의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조선시대 풍속화에서도.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풍속화는 선사시대죠.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작품들이 나오지만 이 작품들이 약간 그 시대의 진행에 따릅니다. 자, 벽화 같은 경우는 약간 고대죠. 원시인들이니까. 그 다음에 조선시대 풍속화는 선사시대. 그 다음에 뒤에는 뭐 약간 피카소, 현대 뭐 이렇게 시간 흐름도 나타나 있어요. 이것도 파악하는 것도 약간 굉장히 약간 중요하다면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간의 흐름이 담겨져 있다. 약간 저 같으면 이런 거 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조선시대 풍속화에 담긴 소의 의미는 소는 최고의 자산이다. 왜? 글 속에서 나와 있지만 농사일,
그리고 노동력, 큰 노동력이 되고, 그리고 네, 맛도 좋아요. 영양소도 많고 맛도 좋아요. 아주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산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라고 글 속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 농촌에서도 소는 소중한 재산이었다. 아, 조선시대 풍속화에서 소의 의미는 최고의 자산이라고 했는데, 근데 유럽 농촌에서도 소가 중요한 재산이라고 했네요. 그렇다면 여기 어떤 작품이 나오죠? 바로 밀레 작품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유럽 밀레 작품에서도 여기에서도 담긴 소의 의미는 조선시대와 마찬가지로 소중한 재산이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밀레 작품에 대한 디테일한 특징은 여기 읽어보시면 나오겠고요. 저랑 안 읽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안 읽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딱히 크게 저와 알아볼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게 약간 풍속화와 비슷하다라는 점만, 이런 공통점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풍속황 잘못 썼네요. 자, 그다음 다음 문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끝이 아닐 텐데. 그쵸? 자, 그런가 하면 한국 근대. 자, 아까는 고대에서 선사였다가 지금은 언제예요? 근대네요. 자, 근대 미술 과장을 부르는 이중섭.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중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분노하는 소를 그렸대요. 분노하는 소. 그리고 그렇다면 이 글의 키워드는 바로 이중섭의 분노하는 소겠죠. 그쵸? 그렇다면 왜 이중섭은 분노하는 소를 그렸을까? 이거는 이따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약간 이중섭 소의 표현 기법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소 그림을 표현을 했는가, 이런 표현 기법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어떤 기법들이 있는지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 충분히 선택지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세히 잘 읽어 주셔야 돼요. 이런 표현 기법들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문단에서, 그렇다면 이중섭은 왜 분노하는 흰소를 그렸을까? 왜 하필 분노하는 흰색 소이냐, 이거야. 그 이유가 뭐다? 여기 나오죠. 한국 전쟁 동안 우리 민족들은 아픔도 겪었고 이렇다 보니까 자신이 겪은 고통의 감정을 성난 소의 모습을 통해서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겪은 고통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비극,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역사가 굉장히 기구하잖아요. 일제강점기에 이어서 바로 분단이 돼버린 그런 비극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이런 고통과 감정, 이런 것들을 표현을 했고, 그리고 하지만 그런 고통적이지만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까지 담겨져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 한번 볼까요? 흰소는 현실의 평범한 소가 아니라 화가의 분신이다. 즉, 분노하는 흰소는 화가 곧 자신이었단 소리야. 이중섭도 이제 당시 한국 전쟁 시대 그때 이제 화가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6.25 전쟁을 다 몸소 겪으셨겠죠. 그렇게 이제 몸소 겪으시면서 이제 고통, 그리고 한민족의 비극, 이런 것들을 느끼셨을 텐데, 하지만 이런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도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까지 표현한 게 바로 뭐다? 이 소다.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화가 자신이자 소에 담긴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소의 의미이자 화가 자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그 글씨가 조금 삐뚤삐뚤한데 그 터치펜이 조금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많이 어색하네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쁘게 필기하실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답. 자, 이중섭 선생님은 바로 근대였다면 여기서는 어떤 시대가 나와요? 바로 현대 시대가 나온다. 현대 시대에 누가 나와? 바로 피카소.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봤죠? 피카소. 자, 그렇다면 여기 피카소의 특징이 나오죠. 피카소의 특징. 자, 2% 나왔습니다. 아슬아슬해요. 피카소의 특징. 그 피카소의 특징이 소의 이미지를 미술의 영역을 높이는 실험적 도구로 사용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마저 읽어보자. 작품의 재료는 재밌게도 폐자전거야. 좋은 미술 도구를 쓴 게 아니라 굉장히 약간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걸로 작품을 만든 거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약간 디테일한 특징은 뭐 여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 피카소의 특징은 약간 미술의 영역을 넓히는 실험적 도구로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 바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도구를 쓰는 게 아니라 쓰레기로 작품을 만드는 거야. 이게 바로 피카소가 했던 실험적 도구. 미술의 영역을 넓히는 실험적 도구. 나는 남들처럼 정해져 있는 미술 도구를 안 쓰겠다. 모든 것, 쓰레기를 포함한 모든 것이 나의 미술 도구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네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피카소였던 거야. 자, 그다음 다음. 자, 피카소는 소가 지닌 상징성이나 의미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작품에는 다른 작품들과 다르게 소의 상징적 의미는 담겨져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다. 다른 작품들과의 차이점이죠. 피카소는 소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어. 그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은 창작 영감을 불리키는 소의 생김새였다. 즉 어떤 상징적 의미보다는 소의 생김새에 더 집중을 했다. 피카소가. 그리고 피카소가 아까 쓰레기를 통해서 작품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미술의 영역을 높임으로써 실험적 도구로 사용했다 그랬었는데 그럼으로써 바로 고정관념을 깨는데 많은 기여를 하는 거야. 모든 것이 작품 도구가 될 수 있구나. 굳이 뭐 약간 물감 이런 거 안 써도 되는구나. 약간 이런 고정관념을 깨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요 같은 경우는 마지막 문단인데 저랑 딱히 읽어볼 필요는 없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꼭 읽어주셔야 돼요. 지금 읽으세요. 지금 일시정지하시고 읽으시고요. 네, 소단원 1-2단원 작품 해설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